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담의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기술이 있을까? 기술이라고 한다면 기술이고, 상담의 태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태도이겠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상담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뭐 자동차나 아니면 무슨 가전제품과 같이 수리하거나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말을 물에, 강물에 이렇게 초대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강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죠. 인간도 누가 누구에게 억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억지로 교육시킬 수 있다, 억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 억지로 치유시킬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원하는 방식대로 인간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으시죠. 인간은 우리 자신의 고유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담이란 누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다 저런 방식이 기능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자신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 타인을 조정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은 사실 기술이라는 말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할 수 있는가? 상담 때 특별히 그런 상담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대화에 어떤 그 유형이 있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상담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큰 뭐 몇 가지의 기술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상담의 기술이라 할 수 있는 경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로저스라는 상담 심리학자는 처음에는 이제 내담자 중심 치료를 만들었다가 이후에는 인간 중심 치료라고 이름을 바꾸었죠. 이 칼 로저스는 이 상담의 기술 중에 세 가지의 어떤 그 상담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담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적인 삼각편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청인데 로저스는 이것을 공감적 경청이다, empathetic listening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청 앞에 형용사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듣는 것에 대한 기술인데 이것을 공감적으로 듣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공감적 경청은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타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판단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지각세계를 상대가 경험하는 방식으로 듣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자동차를 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사고가 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라고 하면 나는 자동차를 탈 때 두렵거나 두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두렵다고 하면, 이 사람 겁이 많구나. 이 사람 좀 불안이 너무 심하구나. 이런 느낌과 생각을 가지면서 상대의 말을 듣게 될 때 이것은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공감적 경청이란 상대방의 입장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그 사람이 제공해주는 정보와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지금 앞에 사람이 교통수단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면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차를 타고 갈 때 느끼는 그 공포스러움, 그 불안을 나도 같이 느끼면서 들을 수 있다면 정말 공감적 경청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기술이 이게 또 기술이라고 말하면 참 애매합니다. 사실은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약간 타고날 수도 있고요. 훈련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해야 상대방에 대한 그 느낌과 생각을 내 쪽에서 끌어당겨서 그 상대방 안으로 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이입이 가능해질 텐데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기 때문에 이 공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감적 경청만 이루어져도 우리는 상담의 가장 기본이며 핵심인 그 상담의 기술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상담의 효과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저는 공감적 경청이야말로 상담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이 기본에 가장 충실한 상담이 가장 훌륭한 상담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담자가 누구냐 했을 때는 이 공감적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상담자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론 공부하고 뭐 수련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감적 경청을 하지 못하는 아주 똑똑한 그러한 뭐 이론가다 또 교수님이다. 네, 과연 상담을 잘할 수 있는가? 상담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상담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감적 경청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담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담은 정말 은총을 받아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경청을 잘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제랄드 이가는 이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에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자기가 예를 들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상하게 요즘 별로 삶에 의미가 없고 되게 힘들고 그리고 뭔가 재미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냥 계속 잠만 자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언어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의 양식 때문에 현재 자신의 삶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따라서 언어적 메시지로는 뭔가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 있다. 그리고 그 말 사이에 어떤 행간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울증이나 아니면 이런 무기력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얻게 되죠. 이것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니까 아주 1차적으로 들리는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또 숨어 있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어떤 자세로 말하고 있나,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가, 몸의 움직임은 어떤가, 손을 많이 사용하나, 몸을 많이 움직이는지, 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목소리는 어떻게 떨리는지, 아니면 편안한지, 아니면 격앙되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언어적 메시지와 상호작용,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는가를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굉장히 슬프다고 하면서도 웃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그 표현을 하면서도 굉장히 침착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한다면 뭔가 언어적으로는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비언어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신체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이 내용이 과연 어떤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자신의 그런 극한 감정들을 일부러 방어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상대방이 생각하도록 뭔가 조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이제 상황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담자가 우울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상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너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었을 때에 우울하고 무기력하다라는 그런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아무 주변에 문제도 없고 그리고 가족에게도
뭐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이 우울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뭔가 어떤 그 가정 또는 환경과 연결된 상호작용에서 오는 우울감보다는 자기 심리 내적으로 무엇인가 발생한 우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회 환경과 자기 심리 내적인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면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내담자가 보고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결국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게 되면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이며 상황적이고 그 내담자의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경청은 보통 그 앞에 형용사가 적극적 경청 또는 공감적 경청 이런 식으로 뭔가 단어가 붙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주의 깊게 듣거나 아니면 정말 공감적으로 듣거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상담자가 그럼 내담자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감적으로 경청하지 그렇지 않은가? 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경청을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는 것이죠. 사실 상담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내담자도 사실 자신의 관점으로 내담자가 보이지 내담자의 관점으로 내담자를 보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좀 더 많은 그런 그 공감적 훈련을 사회적 민감성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회적인 어떤 그 사회성을 더 높일 수 있고 또 서로의 그 감정을 이해하고 또 접촉하는 데 있어서 민감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담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경청과 공감에 대한 이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오늘날 좀 더 경청을 하기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가 했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한 그 내용을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한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 대한 요인은 이것은 거꾸로 이것을 잘 알고 이것에 대처를 하게 되면 경청을 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겠죠. 첫 번째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중세나 아니면은 뭐 초세기에 한번 태어나서 누구의 이야기를 한번 듣는다고 해봅시다. 순수하게 그 사람의 말을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의 깊게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냥 녹음해서 그것을 자료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한번 틀어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좀 그 내용을 노트에 적어 놓으면 나중에 이후에 잊어먹어도 또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존재하니까 지금 당장 뭘 적극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겠죠. 또한 비디오를 기록을 하면 사실 뭐 정보는 그대로 다 기록이 되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이 내담자의 말을 온전하게 다 들어야 할 꼭 필요성이나 그런 그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러한 그 백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노력을 다해서 뭔가를 기억해야 되겠다,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이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뭔가 열심히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 역동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뭐 간단한 예로 들면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잘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다녔는데 지금은 안 외웁니다. 왜냐하면 네, 어,
핸드폰이 저장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불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암기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현대 문명의 이기가 결국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세상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밤이면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 이러한 그 조용한 자연의 소리 안에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해가 지면 그냥 곧바로 자연의 질서에 맞춰서 우리 인간의 몸시계도 졸음을 주고 그리고 잠을 유도하게 했죠. 그러나 이제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통이 발전하면서 이 세상은 너무 밝게 빛나고 너무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말을 하는 것도 주의 깊게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혼란한 그리고 너무도 많은 소음에 가득 찬 그래서 우리 귀가 너무 피곤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원인 탐색은 우리가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일단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조용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경청의 능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갈수록 우리 공동체의 어떤 그 협동심이라든지 공동체 정신이 좀 사그러지고 개인주의 그리고 탈공동체 의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을 듣고 싶지 않는 그냥 무관심이 팽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웃집 배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를 다 알고 살아왔던 우리 조상님들. 그러나 요즘은 옆집에서 누가 이사 와도 인사를 하지 않는 그런 정말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에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사 와가지고 같은 층 아파트에 떡을 돌리면 참 저 사람이 보통 사람하고 틀리게 인사성이 박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그 관계 이것이 꼭 필요한 것 아니면은 다들 그 자신의 삶에 충실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삶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시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같이 타인의 삶에 관심 많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뭐 한다 이런 거 전부 다 서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남의 그런 눈치 보고 또 남의 이목이 너무 두려운 사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타인의 삶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성공하고 타인과 더 잘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에 대한 경쟁 심리에 의해서 비교하는 것이지 타인의 삶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관심 없습니다. 예, 어차피 뭐 내 레벨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나와 동등한 관련이 있는 뭔가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철저하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것은 그 사람과 사람의 그런 삶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뭘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뭘 얼마나 잘났는지, 뭐 얼마나 앞서가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사회적인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궁금증이 그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아니겠죠. 네 번째로는 이기주의가 이제 만연해지면서 사실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자기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뭐 3, 4, 5 끼리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면 누구가 뭐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걸 진득히 들어주는 친구보다는 어떻게든지 그 사이를 삐짓고 말을 자르고 끼어들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은 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누구의 말을 진득하게 들어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 PR 시대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 예,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서 뭐 방송에서도 보면 자기 방송 분량 빼려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화면 받고 또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막 서로 경쟁하는 모습도 가끔 보게 되는데 얼마나 우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국 우리가 남의 말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감적으로 듣는 연습을 또는 그런 그 환경을 많이 우리로부터 갖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꼭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겠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상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맛보기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상담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사랑의 기술이죠. 그래서 공감적 경청 훈련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사랑의 기술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는 저는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기술인데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면서도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되겠다고 또 상담에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웃 사랑을 위한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규정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내 마음 안에 좀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온갖 생각과 온갖 잡념으로 꽉 차 있으면 남의 말이 들어와서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피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피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용한 곳으로 피해서 조용히 머무는 그 시간. 즉,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항상 산으로 올라가거나 광야로 나가서 소음을 피해 조용히 머무를 때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뭔가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메시지를 받는다거나 할까? 아니면 영적인 통찰을 얻는 것도 조용한 관상기도와 명상기도 또는 하느님 안에 잠심하는 그런 성체 조배나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꼭 피정 때만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적어도 10분만이라도 조용히 그 외부 세계와 단절을 하면서 시각적인 정보도 차단을 하는 눈을 감고 청각적인 그런 그 정보가 들어올 때도 그것을 이렇게 주의 집중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러한 뭔가 뭐라 하죠? 우리가 향심 기도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선명상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그런 생각이나 어떤 소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정보로 내가 그냥 고요히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 나중에 그런 명상 기법을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그 침묵 중에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이렇게 갖게 되면 그때는 뭔가 하느님께 청원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뭔가 내가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지성을 끄고 조용히 머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결국 다른 사람의 말을 진중하게 여유 있게 또는 다른 사람이 잠깐의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 급하지 않게 기다려 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의 고요한 안정을 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된다. 두 번째로는 남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말을 자르거나 막 끼어드는 것, 요것을 내가 일상의 대화에서도 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훈련 방법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기술이라기보다는 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가 무슨 말 할 줄 안다. 그것은 이러이러한 거다. 나도 그거 옛날에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더라. 이런 식의
말을 끼어들고 또 상대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것이 무엇인지 빨리 판단해서 그 속단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또 꺼내놓는, 이것이 굉장히 뭔가 빨리 파악하고 빨리 판단하면서 뭔가 자기가 머리가 빨리빨리 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사람 앞에서는 어떤 말도 이제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좀 말을 천천히 해도 또는 하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또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있어도 급하지 않게 천천히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그 내담자와 상담자 관계가 아니더라도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러 왔다 그러면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편안하게 말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자기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내가 들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급해서 한 10분 정도 얘기 듣고 나가야 되는데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게 5분, 6분, 7분 지났는데도 핵심 얘기는 안 나오고 계속 어떤 주변 얘기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뭐라고 하게 되냐면 저 그런데요. 그 요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또는 문제가 뭔데요? 핵심만 말하세요. 주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자신의 말을 요약해서 딱 부러지게 요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주절주절 하다가 결국 핵심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도 상담자가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때 결국 내담자와의 라포 형성도 이루어지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상대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갖자. 저는 그 훈련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이 세 번째 조건을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상담자가 돈을 받고 상담이라는 구체적인 전문적 과정에서 내담자가 왔을 때는 자기가 상담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가 들어왔을 때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이 어떤 환자의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과 상담자가 내담자의 인격 그리고 내담자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삶에 관심이 없어도 내담자의 증상, 문제에 대해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에 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담자가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그 사람 돈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 얼마나 배웠는지, 그 사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그 사람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만 호기심이 있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 그 자체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은 어떤 삶의 가치관과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는 배우자 간에도 상대방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 아이들도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모님도 가끔 보는 걸 보면 그것은 꼭 뭔가 우리가 특수 관계인에게만 얽혀 있을 때 이런 관심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으면서도 그냥 KTX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기차 안에서 2시간 동안 누군가와 옆에 앉아서 담소를 나눈다고 했을 때 그냥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 보고 헤어질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가 진실한 만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는 뭔가 우리의 인간관계가 뭔가 혈연과 뭐 학연 또는 어떤 특수 관계인으로 연결되어야만 관심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격 안에 다른 사람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삶을 존중해주고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공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관심이 있다. 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타인의 삶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사랑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들어주려고 하는지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주의 깊게 듣기 위해서는 내가 몸에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몸에 열이 나거나 아니면 몸이 이렇게 다리가 저린다거나 아니면 어저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굉장히 졸린다거나 아니면 급격한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상대방의 말에 주의 집중하기가 어렵죠. 몸이 불편하고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일단은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상대방의 말이 귀찮게 들리거나 지루하게 들리거나 졸리거나 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밤에 술자석을 거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저녁에 술자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예를 들면 상담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술 냄새 날 수 있겠죠. 눈 개심풀에 하게 되겠죠. 정신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진정으로 듣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술이 아무리 셌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날 멀쩡한 정신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어렵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거의 술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술 좋아하시는 분도 상담자들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담자를 위해서 정말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라면 자신의 몸 상태도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수면을 충분히 취해서 그 다음날 어떤 상황에서도 졸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내담자에 대한 예의다. 또는 내담자를 존중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를 무시하거나 내담자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어떤 상담자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결국 그 여파가 내담자에게 피해를 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사실은 자기는 명시적으로는 자기 내담자를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간접적으로 내담자가 충분히 공감받아야 되고 또 집중을 받아야 되는 그 에너지를 충분히 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담자들은 간접적으로 내담자를 무시하는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몸의 상태도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상담자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며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훈련의 마지막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또 많이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또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상담의 자세요, 태도이요, 또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훌륭한 상담은 가장 기본에 충실한 상담이다. 이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감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이 태도만 가지고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상담자의 자질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